제7장 제르베즈의 영명축일은 6월 19일이었다. 이 영명축일은 가톨릭에서 영세나 견진 성사 때 받은 세례명을 기념하는 날, 곧 그 이름을 가진 성인이나 복자의 축일이죠. 제르베즈의 영명축일은 6월 19일이었다. 가족의 축일이면 쿠포네에서는 손님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다. 모두들 일주일치 배를 채우고 공처럼 뚱뚱해져서 나올 정도였다. 있는 돈을 몽땅 털어버리는 것이다. 집 안에 한 푼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장 먹어치웠다. 달리게 성자들을 적어놓은 것도 실컷 먹고 마시기 위한 핑계였다. 비르지니는 제르베즈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는 것을 칭찬했다. 몽땅 마셔버리는 남자가 있는데 집안이 술로 떠내려가기 전에 먼저 뱃속을 채워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어차피 돈이란 없어지기 마련이니까. 푸죽한 주인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건 술집 주인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건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식탐쟁이인 제르베즈는 그런 핑계가 그럴싸하다고 생각했다. 하는 수 없지. 그들이 동전 한 입도 모으지 못하게 된 것은 쿠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살이 찌고 지금보다도 다리를 더 절게 되었다. 지방질이 붙어 뚱뚱해진 다리가 그만큼 짧아 보였으므로 더욱 두드러졌던 것이다. 그 해에는 한 달 전부터 축일이 화제에 올랐다. 여러 가지 요리 생각을 하고서 모두들 입맛을 다셨다. 가게 사람들이 모두 진탕 마시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완전히 기발하고 멋진 놀이를 해야지. 제기랄,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즐겁지는 않으니까. 세탁소 여주인이 가장 신경 쓴 일은 누구를 초대할까였다. 그녀는 드도 말고 들도 말고 식탁에는 12사람만 앉히고 싶었다. 그녀 자신과 남편, 시어머니, 르라 부인, 이렇게 집안 식구만 해도 벌써 넷이었다. 구제 모자와 푸아송 부부도 초대할 것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피토아 부인과 클레망스는 부르지 않을 작정이었다. 너무 허물없이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들 앞에서 늘 축일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그녀들이 시무룩한 얼굴을 했기 때문에 그만 그녀들에게 와달라고 말해버렸다. 4사람 더하기 4사람으로 8사람, 거기에 또 둘을 더해서 10사람이 되었다. 아무래도 12사람을 채우고 싶었는데 마침 얼마 전부터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는 로리웨 부부와 화해를 했다. 어쨌든 로리웨 부부가 식사를 하러 내려오면 와인을 한 잔씩 나누며 나쁜 감정을 풀기로 결정했다. 물론 친척끼리 언제까지나 뚱하게 지낼 수도 없는 일이고 게다가 축일이라고 생각하니 양쪽의 기분도 부드러워졌다. 이럴 때에는 여간해서 거절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자 이 화해를 알아차리고 보슈 부부는 금세 상냥하게 미소를 짓고 친절한 태도로 제르베즈에게 다가왔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차, 아이들을 빼놓더라도 14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런 정도의 모임을 가져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당황했으나 또한 자랑스럽기도 했다. 축일은 마침 월요일이었다. 운이 좋았다. 제르베즈는 일요일 오후부터 요리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토요일에 다리미질을 하는 여자들은 일을 날림으로 해치우고 상에 올릴 음식을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오래도록 가게에서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 가지 요리만은 3주 전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살찐 거위구이였다. 모두들 식탐에 빠진 눈초리로 그 이야기를 했다. 더구나 거위는 벌써 사다 놓았다. 쿠포 어머니는 일부러 그것을 가지고 나와 클레망스와 피투아 부인 손에 올려놓고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게 했다. 감탄의 소리가 일었다. 노란 기름으로 부풀고 우둘투둘한 껍질에 쌓여있는 그 새는 무척이나 커 보였다. 그보다 먼저 포토표가 나와야 좋잖아요. 제르베즈가 말했다. 수프에 삶아서 작게 썰은 소고기가 들어있어요. 그건 언제나 맛이 있죠. 그리고 소스를 친 요리도 한 접시 있어야 할 거예요. 히다리 클레망스가 토끼고기를 제안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것만 먹었기 때문에 모두들 실정을 냈다. 제르베즈는 무엇이고 고급 요리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피투아 부인이 송아지 스튜를 하자고 하자 그녀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모두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었다. 송아지 스튜만큼 적절한 것은 없었다. 그 다음에는요, 제르베즈가 말을 이었다. 소스 요리가 한 접시 있어야 해요. 쿠포 어머니는 생선을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다리미를 탕탕 두드렸다. 아무도 생선은 좋아하지 않았다. 배가 부르지도 않고 가시도 많다.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금방지게 가오리를 좋아한다고 참견하자
클레망스가 한 대 찰싹 때려 입을 틀어막았다. 마침내 여주인이 감자를 섞은 돼지 등갈비를 생각해내자 또다시 모두들 얼굴이 밝아졌다. 그때 마침 비르지니가 붉어진 얼굴로 허둥지둥 들어왔다. 잘 왔어요. 제르베제가 외쳤다. 어머니, 그 위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쿠프 어머니는 살찐 그 위를 또다시 살찐 그 위를 가지러 가고 비르지니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탄성을 질렀다. 굉장하네요. 꽤나 무겁기도 하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위를 곧바로 작업대 끝 속치마와 와이셔츠 뭉치 사이에 놓았다.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제르베즈를 뒤쪽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봐요. 그녀는 빠른 말로 속삭였다.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거리 모퉁이에서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요? 랑띠에란 말이에요. 그가 거기서 어슬렁거리며 엿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뛰어왔죠. 당신이 걱정돼서. 알겠어요? 세탁소 여주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비열한 놈이 도대체 무슨 일로 온 거지? 그것도 축일 준비가 한창인 이때 오다니. 나는 정말 재수없는 여자야. 조용히 즐길 수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그녀에게 그런 걱정을 하다니 당신은 참 착하기도 하다고 했다. 만일 랑떼가 그녀를 쫓아다닌다면 경찰을 불러서 유치장에 쳐넣으면 된다. 한 달 전에 남편이 경찰로 임명되고부터 이 갈색머리 기다리는 우쭐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잡아간다고 떠들어댔다. 비르지니는 목소리를 높여 자기 힘으로 그 건달 패거리를 파출소로 끌고 가서 푸아송에게 넘겨주고 싶다며 길거리에서 랑떼와 시비가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세탁소 여자들이 엿들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몸짓을 했다. 그리고 앞장서서 세탁소로 돌아가 매우 냉정한 체 하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채소도 있어야죠. 베이컨을 넣은 완두콩은 어때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난 그것만 먹을 거예요. 그래요. 그래. 베이컨을 넣은 완두콩. 다른 여자들이 모두 찬성하고 오기스틴도 좋아하며 다리미 가열기 속을 부직갱이로 쑤셔대었다. 이튿날인 일요일, 쿠프 어머니는 3시부터 집에 있는 2개의 화덕과 보시노에서 빌려온 흙 화덕에 불을 피웠다. 3시 반에는 포토표가 큰 냄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집에 있는 냄비로는 작을 것 같아서 이웃 식당에서 빌려온 큰 냄비였다. 송아지 스튜와 돼지 등갈비는 다시 데우면 맛이 좋기 때문에 전날부터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단 송아지 스튜 소스만은 먹기 바로 전에 진하게 하는 게 좋았다. 그래도 수프랑 베이컨을 넣은 완두콩과 거위구이 등 월요일에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다. 3개의 화덕불로 뒤쪽 방은 아주 밝아졌다. 작은 냄비 속에서는 브라운 소스가 밀가루 타는 요란한 연기와 함께 기름 탄내를 풍기고 있었다. 한편 큰 냄비는 불불 둔탁한 소리를 내고 옆구리를 흔들면서 마치 보일러처럼 전기를 내뿜고 있었다. 쿠프 어머니와 제르베즈는 흰 앞치마를 걸치고 바쁘게 방 안을 돌아다니며 파슬리를 고르기도 하고 후추와 소금을 찾기도 하고 나무 주걱으로 고기를 휘젓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일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쿠퍼를 밖으로 내보냈다. 그래도 오후 내내 여러 회방꾼이 있었다. 건물 안에 온통 맛있는 냄새가 풍기자 이웃 여자들이 연이어 내려와서 무슨 요리를 만들고 있나 알고 싶은 나머지 별의별 핑계를 다 붙여서 들어왔다. 그녀들은 세탁소 여주인이 하는 수 없이 뚜껑을 들어보일 때까지 기다리며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5시쯤에 비르지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또 랑띠에를 보았다. 이제 한 발자국만 거리에 나서도 틀림없이 랑띠에를 만난다. 보슈 부인도 길 모퉁이에서 음침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를 방금 전에 보았다고 했다. 마침 포토표에 썰 구운 양파를 조금 사러 나가려고 했던 제르베즈는 부들부들 떨며 집을 나가려 들지 않았다. 관리인 여자와 바느질장이나 우도 밑에 단도나 근총을 숨기고 여자를 기다리는 사내들의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어 그녀를 매우 놀라게 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랬다. 그렇다. 거짓말이 아니다. 신문에도 날마다 나지 않는가. 그런 큰달들은 행복하게 사는 옛 여자를 만나고 싶을 때면 무슨 짓이든 한다. 비르지니는 친절하게도 구운 양파를 사다 주겠노라고 했다.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이 가엾은 사람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양파를 사서 집에 돌아온 비르지니는 이제 랑띠에는 없더라고 했다. 들킨 줄 알고 그가 도망친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냄비 주위에서 저녁 때까지 주고받은 잡담은 랑띠의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보시 부인이 쿠포에게 알리면 어떠냐고 권유하자 제르베지는 몹시 자지러지며 제발 남편에게는 한마디도 말아달라고 했다. 오, 절대 안 된다. 그녀의 남편이 이미 그 일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는 것 같으며 며칠 전부터 잘 때마다 욕설을 퍼부으며 벽을 주먹으로 친다고 했다. 두 사나이가 자기 때문에 서로 다툰다고 생각하니 제르베지는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쿠포가 어떤 사람인지 제르베지는 잘 알고 있었다. 질투가 많으니 큰 가위를 가지고 랑트에게 덤벼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내 여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동안에 재로 뒤덮인 하덕 위에서는 스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쿠포 어머니가 뚜껑을 열었을 때 송아지 고기와 돼지고기는 어렴풋한 소리를 내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포토표는 배를 햇빛에 드러내고 잠든 가수가 코를 고는 듯한 소리를 냈다. 여자들은 결국 고깃국 맛을 보기 위해서라며 저마다 찻잔에 한 조각씩 빵을 찢어 넣고 숲으로 적셨다. 마침내 월요일이 되었다. 이제 제르베지는 만찬에 14사람이 오게 되었으니 다 함께 방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그녀는 가게에다 창을 사려기로 했다. 또한 식탁을 어디다 놓을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 아침부터 자로 방안을 재보았다. 이어서 세탁물을 정리하고 작업대를 떼어내야 했다. 이 작업대를 다른 발틀 위에 올려놓고 식탁 대신 쓸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한창 떠들썩한 가운데 여자 손님이 하나 찾아와서 금요일부터 세탁물이 다 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모두들 상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 손님은 당장에 세탁물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래서 제르베지는 변명을 하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자기네 실수가 아니라 오늘은 세탁소 대청소 날로 내일이 돼야 직원들이 출근한다고 했다. 내일은 꼭 손님의 세탁물을 가장 먼저 해주겠노라 약속하고 그 여자 손님을 잘 달래서 보냈다. 그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제르베지는 마구 욕설을 늘어놓았다. 정말 손님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자면 밥 먹을 시간도 없다. 손님의 마음에 들려고만 하다가는 수명이 줄어들 판이다. 끈에 매어놓은 개도 아닌데 그렇다. 터키 황제가 손수 옷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달아주면 10만 프랑을 준다고 해도 월요일인 오늘은 다림질을 못한다. 왜냐하면 오늘은 나도 좀 즐겨야 하니까. 아침낮으로 물건 사는데 시간을 보냈다. 제르베즈는 3번이나 나가서 나귀처럼 물건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포도주를 주문하러 나가려던 참에 이미 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포도주야 외상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살림을 하자면 예상치 않은 자질구레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어서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뒤쪽 방에서 쿠포 어머니와 걱정을 하며 적어도 20프랑은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그러니 100수짜리 넉장을 어디서 찾아낸단 말인가. 옛날 파티놀 극장에서 단역 여배우들의 살림을 해주던 쿠포 어머니가 공영 전당포에 가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제르베즈는 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돌렸다. 참 어리석기도 하지. 그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검은 비단 드레스를 보자기에 싸서 피인으로 꽂았다. 그리고 직접 쿠포 어머니의 앞치마 밑에 그 꾸러미를 감추어주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못되니 배 위에 납작하게 붙여 가져가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그녀는 문턱에서 누가 늙은 여인 뒤를 따라가지는 않나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제르베즈는 쿠포 어머니가 석탄가게 앞까지 갔을 때 불러 세웠다. 어머님. 제르베즈는 시어머니를 가게로 불러들여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뽑으면서 말했다. 자, 이것도 가져가세요. 더 빌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쿠포 어머니가 25프랑을 들고 들어오자 그녀는 춤출 듯이 기뻐했다. 그녀는 구이를 먹을 때 마실 밀봉된 고급 포도주 6병을 추가로 주문하러 갔다. 아마도 로리의 부부가 자지러질 정도로 놀랄 것이다. 쿠포 부부는 2주일 전부터 로리의 부부를 짓밟는 꿈을 꾸었다. 남편이고 마누라고 그 음흉한 로리의 부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치 훔쳐온 것처럼 방문을 걸어 잠그잖아. 그들은 그래. 창문에 담요를 걸어 빛을 맞고 잠자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물론 아무도 찾아올 수 없지. 그래서 둘만이 개걸스럽게 먹는 거야. 큰 소리라고는 전혀 내지 않고 급하게 뱃속에 구겨 넣지. 그 다음 날이 돼도 쓰레기통에 뼈다귀 하나 버리지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는 무엇을 먹었나 남들이 알 테니까. 마누라가 저 멀리 길모퉁이까지 가서 시궁창에 버리지. 어느 날 아침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인이 굴 껍데기가 가득 든 바구니를 그곳에서 털어내는 것을 우연히 보았다.
아니야. 틀림없이 저 욕심쟁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지 않다. 남이 안 보는 데서 우물우물 먹는 것도 어떻게든 자기들을 애써 가난하게 보이려는 수작이다. 좋다. 그것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자. 인간이 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제르베질은 가능하다면 한 길 한가운데 음식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었다. 돈이란 곰팡이가 쓸게 하려고 발명한 것이 아니잖는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일 때 돈이란 아름답다. 이제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20수를 가지고 있으면 40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쿠프 어머니와 제르베즈는 3시부터 벌써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로리의 부부 이야기를 했다. 두 사람은 진열대에 큰 커튼을 쳤다. 그러나 지독히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아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들은 물병 하나, 포도주 한 병, 소금 그릇 하나를 놓는데도 어떻게든지 로리의 부부를 괴롭히려고 생각했다. 로리의 부부의 자리도 미리 정하여 그 자리에는 특히 값비싼 포크와 나이프 등을 놓았으며 접시가 로리의 부부를 깜짝 놀라게 하리라 예측하고 예쁜 도자기 그릇을 마련해 두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르베즈가 외쳤다. 그 네프킨은 그 사람들에게는 쓰지 마세요. 문이 있는 것이 2개가 있으니까요. 그래, 노파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들은 기가 질릴 게다 틀림없이. 두 여자는 흰볼을 덮은 큰 식탁 양쪽 끝에 서서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식탁에 늘어놓은 14사람의 그릇들로 그녀들의 자존심을 크게 부풀리고 있었다. 가게 안에 신성한 제단을 차려놓은 것 같았다. 그건 그렇고요. 제르베즈가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알고 계시죠? 지난달 물건을 돌려주러 갔다가 금사슬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형님이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녔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요. 절대로 물건을 잃어버릴 여자가 아니죠. 오로지 돈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해서 어머님께 백수를 안 드리려는 속셈일 뿐이라고요. 나는 이제까지 백수를 2번밖에 못 받았다. 쿠프 어머니가 말했다. 내기를 해도 좋아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핑계를 꾸며낼 테니까 두고 보세요. 토끼고기를 먹을 때 창문을 가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토끼고기를 먹으니 어머니께 백수점은 드릴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까 봐서요. 아,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시지 않았더라면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쿠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그녀가 완전히 로리의 부부의 적이 된 것은 쿠프 부부가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요리랑 스튜, 냄비 주변에서의 수다, 잔치날의 법석, 이러한 집안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평소부터 제르베즈하고는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다. 그러나 어느 집에나 흔히 있듯이 고부간에 불화를 느낄 때면 노파는 투덜거리며 이처럼 며느리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이 몹시 불행하다고 뇌까렸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는 로리의 부인에게 애정을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친딸이니 말이다. 네? 제르베즈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 집에 계셨으면 어머님도 지금처럼 살이 찌지는 못하셨을걸요. 그리고 커피도 담배도 맛있는 음식도 드시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침대에 담요를 2장씩이나 깔아드렸을까요? 네? 어림없는 말이지. 쿠프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 부부가 들어올 때 나 문 앞에서 그들이 어떤 꼴을 할 것인지 두고 보겠어. 로리의 부부가 어떤 꼴을 할지 상상만 해도 이 두 여인은 즐거웠다. 하지만 지금은 식탁을 바라보며 멍청이 서 있을 때가 아니었다. 쿠프 부부는 1시쯤에 반찬 가게에서 사온 간단한 음식으로 아주 늦은 점심을 때웠다. 3개의 하덕이 계속 닫혀 있는 데다 저녁 때 쓰려고 닦아놓은 접시를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4시가 되자 두 여자는 더욱더 바빠졌다. 그 위는 열린 창가의 벽 밑에 놓아둔 냄비에서 익고 있었다. 냄비에 억지로 쑤셔 넣어야 할 정도로 큰 거위였다.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작은 의자에 앉아 얼굴 가득 냄비 불빛을 받으면서 진귀한 표정으로 손잡이가 긴 숟가락으로 그 위에 국물을 치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베이컨을 넣은 완두콩 요리에 매달려 있었다. 쿠프 어머니는 많은 요리에 둘러싸여 어찌할 바를 몰라 왔다 갔다 하면서 등갈비와 스튜를 다시 데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5시쯤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세탁소에서 일하는 클레망스와 피투아 부인이 차례로 들어왔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은 파란색의, 뒤에 들어온 사람은 검은색의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다. 클레망스는 제라늄 꽃을, 피투아 부인은 헬로오트로프 꽃을 들고 있었다. 마침 밀가루로 손을 하얗게 하고 있던 제르베즈는 손을 뒤로 돌린 채 양쪽 볼에 그녀들의 키스를 받았다. 이어 비르지니가 길을 하나 건너는 거리인데도
무늬가 있는 모슬린 드레스에 스카프와 모자를 쓰고 기부인 같은 옷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붉은 카네이션 화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세탁소 여주인을 크게 두 팔로 힘차게 끼어 안았다. 다음으로 보슈가 오랑캐 꽃 화분을, 보슈 부인이 물풀의 나무 화분을, 르라 부인이 시트로넬라 화분을 들고 나타났는데 르라 부인의 보랏빛 메리노 모직 레이스가 화분의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모두들 키스를 주고받았고 세 개의 화덕과 고기 굽는 냄비에서 숨막히는 열기가 뿜어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 안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작은 소스 냄비를 몇 개나 써서 튀김질을 하는 소리로 지워졌다. 누군가의 드레스가 고기 굽는 냄비에 걸려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거기 굽는 냄새가 코를 찔러서 사람들 콧구멍이 크게 벌렁거렸다. 그리고 제르베즈는 매우 상냥한 태도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꽃을 가져다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그러나 오목한 접시에서 크림 스튜를 만드는 손은 쉬지 않았다. 화분은 위쪽의 하얀 종이 장식을 떼지 않고서 세탁소 탁자 가장자리에 놓아두었다. 향기로운 꽃냄새가 요리 냄새와 뒤섞였다. 도와줄까요? 비르지니가 말했다. 당신은 사흘 전부터 요리를 만드느라 애를 쓰는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울 테니 말이에요. 천만에요.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으니까 그만둬요. 보다시피 다 준비되었어요. 남은 건 수프뿐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편안히 앉았다. 부인들은 침대 위에 쇼울과 보닛을 놓고 치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걷어올려 피인으로 꽂았다. 보슈는 식사 시간까지 관리실을 지키도록 아내를 돌려보내놓고 클레망스는 구석으로 밀어붙이고는 본디 간지럼을 잘 타느냐고 물었다. 클레망스는 공처럼 몸을 움츠리고 옷이 터질 만큼 가슴이 부푼 모습으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뒤틀었다. 간지린다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짜릿했기 때문이다. 다른 여자들은 음식 차리는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봐 모두 세탁소로 옮겨 앉아 탁자를 앞에 두고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러나 열어놓은 샘문 너머로 얘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리자 사람들은 뒤쪽 방으로 들락날락하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 제르베즈를 둘러싸기도 했다. 그녀는 김이 오르는 숟가락을 손에 들고 대답하기에 바빴다. 모두들 웃어대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비르지니가 오늘을 기다려 이틀 전부터 굶었노라 하니까 난잡한 기다리 클레망스는 한술 더 떠서 자기는 영국 사람 아침에 관장을 해서 뱃속에 텅 비어노라 했다. 그러자 보슈가 빨리 소화시키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한 접시 먹을 때마다 몸뚱이를 문짝에 바싹 대고 누르라는 것이었다. 이것도 영국 사람이 하는 짓으로 그처럼 하면 12시간을 계속 먹어도 위장이 끄떡하지 않는다고 했다.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는 먹어주는 게 예의 아닌가? 고양이에게 먹이기 위해 송아지와 돼지, 거위고기를 널어놓은 것이 아니다. 여주인은 꼼짝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접시를 씻을 필요가 없도록 모두가 이 음식을 깨끗이 먹어 치울 테니까. 그리고 모두는 식욕을 도두리는 듯이 작은 소스 냄비와 고기 굽는 냄비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았다. 부인들은 마침내 아가씨들처럼 까불기 시작했다. 밀치락 달치락 노는가 하면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뛰어다니며 바닥을 울리고 속치마로 요리 냄새를 실어 나르며 귀가 멍할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웃음소리에 섞여 베이컨을 써는 구포 어머니의 칼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법석을 떨며 장난질을 치고 있을 때 마침 구제가 나타났다. 그는 큰 백장미 화분을 끌어안은 채 부끄러워서 냉큼 들지 않았다. 줄기가 그의 얼굴까지 올라오는 훌륭한 장미로 그의 수염 속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같았다. 화덕불에 두 볼이 빨갛게 익은 제르베즈가 구제에게로 달려갔다. 그러나 구제는 화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녀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받았는데도 감히 그녀에게 키스도 못하고 우물쭈물 입을 움직여 인사를 했다. 그녀가 발돋움을 하여 그의 입술에 볼을 갖다 대주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당황하여 그녀의 눈 위에 애꾸눈이 될 정도로 거칠게 키스를 했다. 두 사람 다 몸을 떨면서 서 있었다. 어머, 구제씨 정말 아름다워요. 제르베즈가 나무 잎이 무성하게 솟아오른 장미꽃 화분을 다른 화분 옆에 놓으며 말했다. 천만에요. 구제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렇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아 크게 한숨을 쉬고 어머니는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좌골 신경통 때문이었다. 제르베즈는 실망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구제 부인에게 드리고 싶으니 이 거위고기를 좀 남겨두겠노라고 했다. 이제 더 기다릴 사람이 없었다.
쿠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푸아송을 집까지 데리러 가서 지금쯤은 근처에서 함께 어슬렁거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곧 돌아올 것이다. 6시 정각에 오겠노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수프도 거의 다 되었으므로 제르베즈는 러라 부인을 불러서 이제 그럭저럭 로리의 부부를 부르러 갈 시간이라고 했다. 그 순간 러라 부인은 매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교습을 도맡고 두 집안 사이에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지은 사람은 그녀였다. 그녀는 쇼를 두르고 보닛을 쓰고서 뻣뻣하게 긴장한 몸으로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로리의 부부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세탁소 여주인은 아래층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버미첼리 수프를 계속 휘젓고 있었다. 모두들 갑자기 진지하고 숙연하게 기다렸다. 러라 부인이 먼저 나타났다. 그녀는 이 화해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 한길을 한 바퀴 돌아왔다. 그녀가 가게 문을 활짝 열어 손으로 잡고 있자 비단 드레스를 입은 로리의 부인이 문턱에 서 있었다. 손님 전체가 일어서고 제르베즈가 앞서 나가서 정해진 대로 신우에게 키스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자, 들어오세요.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친하게 지내요? 그러자 로리의 부인이 대답했다. 오래오래 이렇게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 그녀가 들어서자 이어 로리에도 똑같이 문턱에 서서 세탁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키스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 다 꽃다발은 가져오지 않았다. 일부러 가져오지 않은 것이다. 처음으로 절름발이 집에 가는데 꽃다발을 들고 가면 굴복한 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오기스틴에게 포도주 2병을 내놓으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식탁 끝에서 술잔에 포도주를 따른 다음 모든 손님을 불렀다. 곧 저마다 술잔을 들어 가족의 화합을 축하하며 건배를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마셨다. 부인들도 팔꿈치를 쳐들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단숨에 마셔버렸다. 수프를 먹기 전에는 이것이 어뜸이지. 보슈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엉덩이를 걷어 차이기보다는 이것이 훨씬 좋아. 쿠프 어머니는 로리의 부부의 모양새가 어떤지 보려고 문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녀는 제르베즈의 치맛자락을 잡아 끌며 뒤쪽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둘이서 수프 위에 몸을 기울이고 나지막한 소리로 재빨리 말을 주고받았다. 그 꼴이라니? 노파가 말했다. 너는 못 봤겠지만 난 자세히 봤단다. 그 애는 식탁을 보자 먹어요 하며 몸을 비비꼬더니 입꼬리가 올라가서 눈을 건드려 찌그러뜨렸지 뭐야. 로리에도 기가 질린 모양이야. 갑자기 기침을 하는 걸 보니 저 봐, 저 꼴을. 군침도 말라서 입술을 깨물고 있다고? 참 괴롭군요. 저렇게 셈이 많으니 말이에요. 제르베즈가 속삭였다. 정말로 로리의 부부는 우스운 꼴을 하고 있었다. 하기야 누군들 기가 죽기를 바랄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집안에서는 성공하는 자가 생기면 반드시 기분 나쁜 사람이 생기는 법이다. 당연한 얘기지. 다만 모두들 그것을 참고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할 뿐이다. 그런데 로리의 부부는 그것을 참지 못한다. 아무래도 얼굴에 나타난다. 곁눈질을 하고 입을 삐죽이는 등 그 표정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볼 정도였다. 그들 부부는 14사람의 몫을 그릇을 널어놓고 흰 식탁보를 씌우고 빵도 미리 잘라놓은 식탁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큰 거리의 요리집에 온 기분이었다. 로리의 부인은 한 바퀴 돌아보았으나 꽃이 눈에 띄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커다란 식탁보가 새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되자 속이 상해서 은근슬쩍 만져보았다. 자, 다 됐어요. 큰 소리를 치면서 다시 나타난 제르베즈는 미소를 지었는데 두 팔을 드러내고 관자놀이의 짧은 금빛 머리카락을 흩뜨러뜨리고 있었다. 손님들은 식탁 주위에서 서성거렸다. 모두들 배가 고파서 지겨운 듯이 가볍게 하품을 삼키고 있었다. 남편만 오면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세탁소 여주인이 말했다. 글쎄 말이야. 로리의 부인이 말했다. 수프는 아직 안 식겠지만 쿠포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니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어. 벌써 6시 반이었다. 이제 모든 음식이 눌어붙고 있었다. 그 위 고기가 지나치게 구워질지도 모를 일이다. 실망한 제르베즈는 누군가 근처 선술집에 가서 쿠포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다 구제가 자청했기 때문에 그녀는 함께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 일이 걱정되어 비르지니도 그 두 사람을 따라 나섰다. 세 사람은 모자도 쓰지 않고 길을 가득 메우며 걸어갔다. 플로코트를 입은 대장장이는 왼팔에 제르베즈를, 오른팔에 비르지니를 부축하고는 손잡이가 둘 달린 바구니를 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나 우스웠고 세 사람은 웃느라고 걸음을 옮기지 못할 지경에서 멈추고 말았다.
그리고 반찬 가게 거울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한층 더 심하게 웃어댔다. 바느질장의 여자는 장밋빛 무늬를 넣은 모슬린 옷을 입고 있었고 세탁소 여주인은 파란 물방울 모양의 하얀 무명 드레스로 손목을 드러내고 목에는 조그만 회색 비단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두 여자는 금정 옷차림의 구제와 비교하면 얼룩진 암탉 두 마리 같았다. 사람들은 평일인데도 정장을 하고 6월의 무더운 초저녁에 보아소니에르 거리의 혼잡을 헤치며 몹시 즐겁고 활기차게 지나가는 그들을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시시덕거릴 때가 아니었다. 한 집씩 선술집 문간에 들러서 목을 빼고 카운터 앞을 살펴보았다. 쿠프라는 사람, 술 마시러 개선문까지 간 것일까? 브랜디에 담긴 자두로 유명한 작은 사양 고양이, 올레랑의 포도주를 팔수에 파는 박해 아주머니 가게, 까다로운 마부들이 모여드는 나비 등을 다 뒤졌지만 쿠퍼는 없었다. 그래서 큰 길 쪽으로 내려가서 모퉁이의 선술집, 프랑스완의 가게까지 다다랐을 때 제르베즈는 가볍게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세요? 구제가 물었다. 세탁소 여주인은 이미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파랗게 질리고 매우 흥분하여 쓰러질 것 같았다. 비르지니는 금방 알아차렸다. 프랑스완의 가게에서 랑떼가 식탁에 앉아 태연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여자는 대장장이를 끌고 갔다. 발이 접질렀어요. 그녀는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렇게 뇌까렸다. 마침내 거리 아래쪽까지 가서 그들은 콜롱보 영감의 목노주점에서 쿠포와 푸아송을 찾아냈다. 이 두 사람은 사내들이 꽉 차있는 한가운데 서 있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쿠포는 분연한 태도로 카운터를 주먹으로 치면서 외치댔다. 오늘 비번이었던 푸아송은 꽉 끼이는 밤색 흔 외투를 입고 생기 없는 뚱한 얼굴로 붉은 황제 수염과 코밑 수염을 곤두세우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있었다. 구제는 여자들을 길에 남겨둔 채 들어가서 함석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함석장이는 밖에 제르베즈와 비르지니가 있는 것을 보자 버럭 화를 냈다. 누가 저런 앙컷들을 데리고 왔지? 이젠 이런 데까지 치맛자락이 따라오고. 좋아, 나는 꼼짝 않을 테니 옆에 네들끼리 시시한 만찬을 먹으라고 해. 그를 달래기 위해서 구제는 술 한 잔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도 쿠포는 심술궂게 카운터 앞에서 5분 동안은 꾸물거렸다. 겨우 밖으로 나오자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따위 짓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볼 일이 있으니 상관 마. 알았어? 제르베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비르지니와 랑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틀림없었다. 제르베즈가 자기 남편과 구제를 떠밀며 앞서 가달라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이다. 두 여자는 함석장이가 한눈을 팔지 않도록 그의 양옆에 붙었었다. 그는 거의 취하지 않았으며 마셨으라기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머리가 멍해져 있었다. 여자들이 왼쪽 보도를 그리려는 것을 알아차리자 쿠포는 짓궂게도 그녀들을 밀치고 오른쪽 보도로 옮겼다. 그녀들은 놀라 다름질을 치며 프랑스완의 가게문을 어떻게든 감추려 했다. 그러나 쿠포는 랑떼가 거기 있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는 듯 했다. 제르베즈는 쿠포가 투덜거리는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렇지 여보, 거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지. 나를 멍텅구리로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이 곁눈질이나 치면서 이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면 두고 보라고. 그리고 제르베즈에게 노골적인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다. 쿠포는 제르베즈가 팔뚝을 드러내고 얼굴에 분이나 바르고 찾아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옛날 정부라고 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랑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야, 이 날강도, 야, 이 사기꾼아. 너와 나 둘 중에 누구 하나가 토끼처럼 창자가 돼서 길바닥에 나자빠질 때까지 해보자고. 그렇지만 랑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참소리쟁이 잎을 곁들이는 송아지 고기를 천천히 먹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비르지니가 겨우 쿠퍼를 끌고 갔고 그는 길 모퉁이를 돌아서 갑자기 조용해졌다. 어쨌든 네 사람은 가게로 돌아왔으나 문을 놨을 때보다는 맥이 풀려 있었다. 식탁 주위에서는 손님들이 기다리다가 지쳐 울적하니 있었다. 함석장이는 악수를 하고 돌아다니며 부인들 앞에 와서 좌우로 건들거렸다. 제르베즈는 가슴이 좀 답답하여 나지막한 소리로 모두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구제 어머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로리의 부인의 옆자리 하나가 비어있음을 느닷없이 깨달았다. 모두 14사람이네요. 조금 전부터 위태로움을 느끼며 떨고 있던 제르베즈는 또다시 불행의 새로운 증거를 보고는 몹시 당황하여 말했다. 이미 앉아있던 부인들은 불안한 듯 유감스러워하며 일어섰다. 피투아 부인이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자청했다. 이런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테니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했다. 하지만 보슈는 비웃었다.
14사람보다 13사람이 좋다. 더 많은 몫을 먹을 수 있고 그뿐이 아니냐고 했다. 기다려요. 제르베즈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마침 찾길을 건너고 있는 벌위 영감을 불렀다. 등이 굽고 몸이 뻣뻣한 노인은 말없이 들어왔다. 영감님, 거기 앉으세요. 세탁소 여주인은 말했다.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나 하지 않겠어요? 영감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그러고 싶었다. 어떻든 상관이 없었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영감님이라도 더 낫지 않겠어요? 그녀는 작은 소리로 계속했다. 영감님은 배가 고파도 못 드실 때가 많거든요. 어쨌든 한 번 더 잡수는 셈이죠. 이렇게 해서 머릿수가 차면 우리도 좋고요. 구제는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그토록 감동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가엾은 노인이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자기들에게도 행운이 오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리의 부인은 노인 옆에 있기가 언짢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몸을 빼며 영감의 거칠거칠한 손과 누덕누덕 기운 빛바랜 작업복에 혐오의 눈초리를 던졌다. 벌이 영감은 단정하게 냅킨이 놓인 접시가 자기 앞에 놓이자 아무래도 거북살스러워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도 영감은 마침내 냅킨을 집어들어서나 무릎에 펴려 들지도 않고 식탁 끝에 살그머니 놓았다. 마침내 제르베즈는 버미첼리 수프를 내놓았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들자 쿠포가 또 사라졌다고 비르지니가 말했다. 아마도 콜롬보 영감 가게로 다시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러자 손님들이 화를 냈다. 이번에는 할 수 없지. 누가 찾으러 갈 줄 알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밖에 있으면 될 일이지. 그리하여 모두들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는데 쿠포가 꽃무와 봉수나 화분을 양 기드랭이에 끼고 다시 나타났다. 식탁 앞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그는 정중한 태도로 가서 그 화분을 제르베즈의 술잔 좌우에 하나씩 놓았다. 그러고 나서 허리를 굽혀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었군 여보.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서로 사랑해야지. 정말 멋있어요. 오늘 밤의 쿠포씨는. 클레망스가 보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해야 할 일을 알아차리고 알맞게 애교도 있고요. 남자 주인의 능숙한 솜씨로 한때 위태롭던 명랑한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제르베즈는 기분이 안정되어 완전히 웃음을 되찾았다. 손님들은 수프를 다 먹었다. 이어 포도주 몇 리터가 돌려지고 모두들 처음 한 잔은 버미첼리를 씻어내리기 위해 물에 타지 않은 포도주를 아주 조금 마셨다. 옆방에서 애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에는 에티엔, 나나, 폴린과 어린 빅토르 포코니에가 있었다. 얌전하게 있으라고 당부하면서 이 네 아이들을 위해 식탁 하나를 차려주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사팔떡이 오기스트는 화덕을 지키면서 무릎 위에 음식을 놓고 먹어야만 했다. 엄마, 엄마, 갑자기 나나가 외쳤다. 오기스튼이 고기 굽는 냄비 속에 빵을 떨어뜨려요. 달려온 세탁소 여주인은 끓고 있는 기름 거위 기름에 빵을 흠뻑 적셔 급하게 삼키려다가 사팔떡이가 목구멍을 대는 것을 보았다. 이 고약한 말괄량이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제르베즈는 그의 뺨을 때렸다. 소고기 다음에 샐러드 그릇에 담은 스튜 요리가 나오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이 집에는 그것을 담을 만한 큰 접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 점점 대단해지는 걸.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푸아송이 말했다. 7시 반이었다. 이웃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가게 문은 닫혀 있었다. 특히 맞은편 시계방에 작은 남자가 눈을 접시처럼 뜨고 사람들이 입에 넣는 음식을 빼앗고 싶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람에 마음 편하게 식사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리창 앞에 늘어뜨린 커튼은 한결같이 그림자 하나 없이 매우 밝은 빛을 비춰주었다. 그리고 아직도 가지런한 그릇들과 하얗고 긴 종이에 쌓여있는 화분들이 놓인 식탁이 그 빛에 젖어 있었다. 그 파릇한 밝음, 서서히 밀려드는 땅거미가 모두에게 기품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었다. 비르지니가 멋있는 말을 생각해냈다. 모슬린을 둘러친 방 안을 바라보며 참 매력적이라고 했던 것이다. 짐수레 한 대가 거리를 지나가자 식탁에 있던 컵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어 부인들도 남자들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정하게 점잔을 빼고 있었다. 쿠프만이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친구 사이에는 스스럼이 없고 또 작업복이란 일꾼의 나들이 옷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인들은 몸에 꽉 끼는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는 앞 가르마를 타서 포마드를 발라놓았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신사들은 프로코터가 더러워질까 두려워서 식탁에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가슴을 내밀고는 팔꿈치를 뻗고 있었다. 아, 제기랄 스튜에 구멍이 났다. 모두들 거의 말이 없었던 까닭은 정신없이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샐러드 접시는 어느새 바닥을 보였고 진한 소스에는 숟가락이 하나 꽂혀 있었는데 맛있어 보이는 노란 국물은 젤리처럼 흐늘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그 속에서 송아지 고기 조각을 집어냈다. 그것은 연달아 나오고 샐러드 접시는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으며 여러 얼굴들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버섯을 찾았다. 손님들 뒤로 벽에 기대놓은 커다란 빵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았다. 입에 음식을 집어넣자마자 술잔을 식탁에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소스가 좀 작기 때문에 또 크림처럼 삼켜버린 스튜가 뱃속에서 화끈거리는 바람에 그것을 달래느라고 포도주가 살이 뜨나 필요했다. 이어 숨돌릴 사이도 없이 커다란 둥근 감자를 곁들인 깊은 접시에 수북이 담은 돼지 등갈비가 무럭무럭 김을 내면서 운반되었다. 함성이 터졌다. 어머나 멋지군.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요리였다. 이번에야말로 실컷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마다 나이프를 빵으로 문지르면서 돌격 태세를 갖추고 곁눈질로 접시를 따라갔다. 그러고는 제각기 몫을 챙기고 팔꿈치를 맞부딪히면서 입안 가득 음식을 물고 이야기들을 했다. 버터같이 고소하고 부드럽군. 무엇인지 달콤하고도 단단한 것이 창자를 지나 구두 속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감자는 꼭 설탕 같았다. 그것은 짜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감자이기 때문에 빡빡해서 물기가 필요했다. 또다시 포도주 사리들을 비웠다. 누구나 다 접시에 묻은 국물을 빵으로 말끔히 닦아 먹었기 때문에 베이컨이 들어간 완두콩을 먹기 위해 접시를 바꿀 필요가 없었다. 채소는 얼마든지 먹어 치울 수 있다. 모두들 즐거워하며 숟가락을 가득히 떠서 먹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식도락을 위한 요리, 곧 부인들의 즐거움이다. 완두콩 요리에서 으뜸가는 것은 적당히 구워져서 말발굽 냄새가 나는 베이컨 조각이었다. 포도주는 1리터로 충분했다. 엄마, 갑자기 나나가 소리쳤다. 오기스틴이 내 접시에는 음식을 집어가요. 귀찮게 구는구먼. 한데 후리 갈기렴. 완두콩을 한창 먹으면서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옆방 아이들 식탁에서는 나나가 여주인 역할을 했다. 자기는 빅토르 옆에 앉고 오빠 에티에는 꼬마 폴린 옆에 앉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연애 석상에서의 부부가 되어 소꿉놀이를 했다. 처음에 나나가 어른처럼 상냥한 표정으로 아주 능란하게 손님 접대를 했다. 그런데 그 애는 잘게 썬 베이컨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독차지해버렸다. 그러자 사팔뜨기 오기스틴이 아이들 주변을 살그머니 돌고 있다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몫을 다시 분배한다는 핑계로 베이컨을 한 움큼은 집어들었다. 나나가 화가 나서 손목을 물고 늘어졌다. 아, 두고 봐. 오기스틴이 속삭였다. 스튜를 먹은 뒤에 빅토르에게 키스해달라고 했다고 엄마에게 일러줄 테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질서를 되찾았다. 제르베즈와 쿠포 어머니가 거위고기를 꼬치에서 뽑아주려고 건너왔기 때문이다. 큰 식탁 쪽에서는 모두들 의자를 등에 기대어 한숨 돌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조끼 단추를 풀고 부인들은 네프킨으로 얼굴을 닦았다. 식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다. 단지 몇몇 손님만이 그런 줄도 모르고 턱을 실룩거리며 빵을 큰 입속으로 계속 쑤셔 넣고 있었다. 그렇게 먹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기다릴 사람은 없었다. 기다릴 사람은 기다렸다. 밤이 서서히 내려앉았고 잿빛 햇살이 커튼 너머에서 짙어지고 있었다. 오기스틴이 식탁 양쪽 끝에 불 붙인 램프를 하나씩 놓자 기름에 번쩍이는 접시와 포크, 흐트러진 빵 부스러기와 술에 얼룩진 식탁보 등으로 어수선한 식탁이 밝은 빛으로 환하게 드러났다. 무엇인지 강한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래도 부엌에서 뜨거운 공기가 뿜어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코가 그쪽으로 향했다. 그들어줄까요? 비르지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옆방으로 들어갔다. 여자들이 줄줄이 비르지니 뒤를 따랐다. 그리고 고기 굽는 냄비를 둘러싸고는 거위 고기를 잡아당기고 있는 제르베즈와 쿠포 어머니를 매우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이윽고 함성이 터졌고 아이들 고함 소리와 조아라 날뛰는 소리가 섞여서 들렸다. 이어 승리의 개선이 있었다. 제르베즈가 땀에 젖은 밝은 얼굴에 조용히 미소를 짓고 팔에 힘을 주어 버티며 거위 고기를 들고 들어왔다. 같이 있던 여자들도 한박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한편 나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맨 끝에서 발돋움을 하여 보고 있었다. 커다란 황금빛 거위가 식탁에 놓여서나 모두들 바로 덤벼들지는 않았다.
감탄한 나머지 경건한 마음이 되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그 위를 바라보면서 눈짓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대단한데 훌륭한 여자이지. 저 넓적다리에 저 배라니. 이렇듯 살찐 걸 보면 병만 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이건 말이야. 보슈가 말했다. 그래야 그 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제르베즈는 여러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새는 포브르프와 소하니의 거리의 가금류 가게에서 찾아낸 가장 좋은 것으로 석탄집 저울로 12파운드 반이나 나갔고 그것을 익히는데 석탄 1부하소가 약 13리터라고 합니다. 1부하소가 들었으며 기름이 3사발이나 나왔다고 했다. 비르지니가 그 말을 가로막으며 자기는 그 고기가 센 것일 때 보았노라고 자랑했다. 그대로 먹고 싶을 정도였는데 껍질이 아주 하얗고 보드라웠으며 마치 금발머리 여자의 피부 같았다고 말했다. 남자들은 그 개걸스러운 식탐으로 입술을 벌렁거리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로리의 부부는 이렇게 훌륭한 거위가 줄눈바리의 식탁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막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자, 이것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고 세탁소 여주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누가 잘라주지 않겠어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너무 커서 무서워요. 구포가 자청하여 나섰다. 제 얘기를 할 것까지 간단하지. 발을 잡아당기면 되는 거야. 그래도 고기 맛은 좋아. 하지만 모두들 반대하고 함석장이에게서 강제로 칼을 빼앗았다. 그가 자르면 접시 안에 그야말로 묘지가 될 판국이었다. 모두들 잠시 동안 이 위험한 일을 누가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마침내 르라 부인이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포화송 씨에게 부탁드리면요. 틀림없이 포화송 씨라면 모두들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기 때문에 르라 부인이 더욱더 애교를 부리며 확실히 덧붙여 말했다. 확실히 그래요. 포화송 씨라면 칼쓰기에 익숙한 분이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그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식탁의 모든 사람은 만족과 찬성의 웃음을 터뜨렸다. 포화송은 군대식으로 딱딱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위를 집었다. 곁에 있던 제르베즈와 보슈 부인은 몸을 빼서 그의 팔꿈치에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 그는 그 위를 접시 바닥에 못 박아 놓기라도 하는 것처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과장된 몸짓으로 천천히 잘랐다. 깊게 내려간 식칼이 뼈에 부딪혀서 소리를 내었을 때 로리에는 애국심이 용수점 치는 것을 느끼며 외쳤다. 어떤가 그것이 가자의 기병이라면? 포화송씨, 당신은 가자의 기병들과 싸워본 일이 있나요? 보슈 부인이 물었다. 아니요, 베두인족과는 싸워봤습니다. 한쪽 날개 부분을 잘라내면서 경찰이 대답했다. 이젠 가자의 기병 같은 건 없지요. 잠시 깊은 침묵이 감돌았다. 사람들은 목을 길게 빼고 눈으로 칼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포화송은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다. 느닷없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 꽁무니가 잘리면서 그 위가 꽁지를 위로하고 곤두섰다. 마치 주교관 같았다. 그러자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연회에서 전직 군인만큼 친절한 사람은 없었다. 그 위 꽁무니로 접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보슈가 히히거렸다. 저것처럼 누가 내 입안에다 오줌을 싸줬으면 좋겠네. 보슈가 속삭이듯 말했다. 악, 더러워라. 부인들이 소리쳤다. 너무 지저분하시네. 난 이렇게 역겨운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보슈 부인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화를 내며 말했다. 제발 입 좀 다물어 줄래요? 당신이 사람들을 역겹게 하잖아요. 이건 모두가 먹을 음식이에요. 그때 그 소란 속에서 클레망스가 집요하게 되풀이하여 말했다. 이봐요, 포화송씨, 꽁지 부분을 나에게 주세요. 네? 꽁지는 당연히 당신 것이지. 르라 부인이 예의 외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그 위고기는 조각이 났다. 모든 사람들을 주교관으로 잠시 감탄케 해놓고서 경찰은 고기를 잘게 썰어서 접시 가장자리에 늘어놓았다. 저마다 마음대로 집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부인들은 드레스의 갈고리 쇠를 풀면서 더워서 못 견디겠다고 투덜거렸다. 쿠포는 제 집에 있는데 어떠냐며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외치댔다. 그가 거리 쪽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잔치는 역마차 소리와 보도를 오가는 사람들로 혼잡한 가운데서 벌어졌다. 마침 고기를 씹던 턱도 한동안 휴식을 취했고 위장에도 새로운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회식 참석자들은 다시 저녁 식사를 시작하며 맹렬한 기세로 그 위고기에 달려들었다. 그 위고기 자르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느라고 송아지 스튜와 돼지 등갈비는 소화가 되어 이제 장단지까지 내려가 버렸다고 익살쟁이 보슈가 말했다.
예컨대 이거야말로 포크의 일대 돌격이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처럼 질리도록 위장 속에 음식을 쳐넣어 본 기억은 없었다. 통통하게 살찐 제르베지는 두 팔꿈치를 대고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하얗고 커다란 고기를 우역우역 먹어댔다. 다만 구제에게만은 고양이처럼 식탐쟁이인 자신을 보이기 싫어 얼마간은 부끄러웠다. 물론 구제도 먹을 만큼 먹으면서 열심히 먹느라고 아주 불그스레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이 여자는 먹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얼마나 친절하고 마음이 착한가. 그녀는 말은 없었지만 사뭇 먹는 손을 멈추고 벌위, 영감의 시중을 들고 그 접시에 맛있게 보이는 것을 놓아주었다. 이 식탐쟁이 여자가 날개죽지 밑둥을 자기 입에 넣지 않고 노인에게 주는 모습은 감동스러웠다. 하지만 노인은 맛도 모르는지 지나친 폭식에 넋이 나가 고개를 숙인 채 무엇이고 그저 삼켜버렸다. 그 위장은 빵의 맛 같은 것은 완전히 잊고 있었다. 로리의 부부는 이 구운 고기에 달라붙어 원한을 풀고 있었다. 그들은 사흘치는 넉넉히 쑤셔 넣었다. 절름발이를 파산시키기 위해서라면 접시와 탁자 그리고 가게까지 삼켜버릴 것이다. 부인들은 누구나 뼈 부위를 좋아했으며 여자들 몫으로 알고 있었다. 르라 부인, 보슈 부인, 그리고 피토아 부인은 뼈를 발라먹고 있었으며 쿠프 어머니는 목을 좋아하여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이로 그곳에 붙어있는 고기를 뜯고 있었다. 비르지니는 살짝 구워진 껍질을 좋아했다. 그래서 모두들 환심을 사리고 그녀에게 껍질을 내주었다. 그 때문에 포아송은 무슨 눈초리로 아내를 노려보며 이미 너무 많이 먹었으니 이제 그만두라고 나무랄 정도였다. 전에도 그 위를 과식하여 배가 불러서 2주일이나 알아 누운 일이 있자는가. 그러나 쿠퍼는 붕괴하여 허벅지 고기를 비르지니에게 내밀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제기랄, 이 고기를 깨끗이 해치우지 못한다면 여자가 아니지. 거의 고기 먹고 배탈 났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 탈락이는커녕 거의 고기는 위장병을 고쳐준다고. 빵도 없이 후식처럼 씹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나 같으면 밤새도록 먹어도 끄떡없다. 그러면서 과시하느라고 다리 하나를 통째로 입에 구겨 넣었다. 그동안에 클레망스는 꼬리고기를 먹어치우고 보슈가 낮은 목소리로 외설스러운 소리를 속삭였기 때문에 웃어 못 견디겠다는 듯이 의자 위에 몸을 꼬고 킬킬거리며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아, 제기랄 실컷 먹었다. 먹을 때는 먹어야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진탕 먹기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니 귓구멍까지라도 구겨 넣어야 한다. 정말 모두들 배가 불룩 나와 있었다. 부인들도 애를 뵌 것 같이 배가 불렀다. 이 굉장한 대식가들은 당장이라도 배가죽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입은 벌리고 턱은 기름투성이가 되어 그 얼굴은 잘 먹어 부풀어 오른 부자 엉덩이처럼 새빨겠다. 그런데 포도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것은 세안강에 흐르는 물처럼 식탁 주위에 흐르고 있었다. 땅이 메말라 갈증을 느낄 때 비가 내려 그곳에 흐르는 작은 개울과 같은 모습이었다. 쿠프는 붉은 포도주가 쏟아져 나와 거품이 이는 모양을 보기 위해 그것을 훨씬 더 높이 들어 따랐다. 그리고 병이 비자 그것을 거꾸로 들고 암소 젖을 짜는 여자의 솜씨로 병을 짜는 신용을 하면서 장난질을 쳤다. 또 한 병의 마개가 열렸다. 세탁소 한 구석에는 병의 시체가 점점 높이 쌓였고 그 무덤 위에 모두들 식탁의 찌꺼기를 버렸다. 피토와 부인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함석장이는 골이 나서 물병을 치워버렸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을 마실까? 그렇다면 그녀는 뱃속에 깨구리를 기를 작정인 건가? 술잔은 당장에 비워지고 단숨에 목구멍으로 흘러내려가 버린 액체가 소나기 오는 날 홈통을 흘러내리는 빗물 같은 소리를 냈다. 싸구려 포도주가 빛처럼 오는구나. 이건 처음에는 헌술통 맛이 나더니 이젠 익숙해져서 마침내 개암 냄새가 나는구먼. 아, 빌어먹을 예수의 수사들이 무엇라고 하건 포도즙이란 역시 대단한 발명이다. 모두 웃어대며 찬성의 박수를 쳤다. 결국 노동자란 술 없이 살 수 없다. 말하자면 노아 영감님은 분명히 함석장이, 양복장이, 대장장이를 위해 포도나무를 심으셨을 테니까. 술은 노동의 때를 씻어주고 노동의 휴식을 주며 게으른 병이 뱃속에 불을 붙여준다. 그리고 그 어릿광대란 놈이 자네들에게 장난질을 쳤을 때도 말일세. 왕들은 당신들의 아저씨가 아니었지만 파리는 온통 당신들 것이다. 고생이 심하고 빈털터리며 부르주아들에게 멸시당하는 노동자들이 즐길 거리를 제법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말이다. 다만 장밋빛 인생을 보고 싶은 나머지 이따금 취하는 것을 일일이 나무라서야 되겠는가? 요즘은 황제까지도 우습게 하는 세상이다. 아마 황제도 취하기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또한 그를 우습게 한다. 우리처럼 곤드레 만드레 취하거나 놀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귀족 따위는 엿먹어라.
쿠퍼는 이처럼 모든 것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여자란 멋진 것이라고 하면서 삼수가 짤랑거리는 주머니를 두드리며 백수짜리 동전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몸을 흔들며 웃어댔다. 보통 때 같으면 매우 절제하던 구제까지도 취하도록 마셨다. 보시오의 눈은 가늘어지고 로리웨는 창백해졌다. 한편 푸아송은 군인 출신의 붉은 얼굴에 점점 엄격해지는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몹시 취해 있었다. 부인들도 얼큰하게 취해서 별로 취하지 않았어요 하며 볼이 발그레져 가지고 옷을 벗고 싶어서 스카프를 풀고 있었다. 클레망스만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제르베즈는 밀봉된 고급 포도주 6병이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 위 고기와 함께 내놓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그녀가 술 6병을 가져왔고 모두의 잔이 채워졌다. 그러자 푸아송이 일어나 손에 유리잔을 들고 말했다. 여주인이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모든 사람들은 의자를 덜그럭거리면서 일어났다. 시끄러운 속에서 팔이 뻗어졌고 유리잔이 부딪혔다. 앞으로 50년 뒤까지 비르지니가 외쳤다. 안 돼요. 제르베즈가 감동하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면 파파 할머니가 되어버린다고요. 두고 봐요. 세상을 뜨고 싶은 날이 올 테니까. 그러는 동안 활짝 열린 문으로 이웃 사람들이 들여다보며 잠치에 합석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이 보도에 퍼진 밝은 불빛 속에 멈추어 서서 그들이 아주 기분 좋게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즐겁게 웃었다. 마부는 마부석에서 몸을 내밀고 심술쟁이 말에 채찍질을 하며 힐끗 시선을 던지고는 농담을 걸었다. 어때 공짜 술 마릇은? 여보 뚱뚱부 아줌마 38을 불러다 줄일까? 그리하여 그 고기 냄새가 온 거리를 즐겁게 해주고 밝게 해주었다. 식료품 가게 점원들도 건너편 보도에 서서 그 고기를 먹는 기분이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와 내장집 아주머니도 마냥 가게 앞에 서서 입맛을 다시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확실히 동네 안이 온통 포만감으로 터질 듯했다. 여느 때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웃 우산집 키도르주 모녀도 빵을 굽고 났을 때처럼 새빨간 얼굴로 곁눈질을 하면서 앞뒤로 서서 차도를 가로질러 갔다. 시계방의 작은 남자는 작업대 앞에 있긴 했지만 술병을 세는 것만으로도 취해가지고 쾌활한 뻐꾸기 시계 한가운데서 완전히 흥분하여 그야말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 이웃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겠지. 쿠퍼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뭐 숨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한창 먹고 마시고 하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천박하게 입을 해 벌리고 있는 꼴을 보고서 기분이 좋아 신이 났다. 가능한 한 가게 앞을 터놓고 식탁을 차도까지 밀어내놓고 들그덕거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구경꾼들 눈앞에서 후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었다. 보아서 기분 나쁠 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기주의자들처럼 집 구석에 숨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쿠퍼는 시계방의 작은 남자가 건너편에서 입에 가득 찬 침을 뱉고 있는 것을 보고 멀리서 술병을 보여주었다. 상대방의 고개를 끄덕이자 쿠퍼는 술병과 잔을 들고서 그곳으로 갔다. 거리 사이에서 우정이 생겼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도 건배를 했다. 얘기가 통할 듯한 사람들을 불러세웠다. 잔치가 퍼져 연달아 손에서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트도르 거리 일대의 모든 이들이 시끌벅적한 속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으며 배를 움켜잡았다. 조금 전부터 석탄집 여주인 비구르 부인이 문 앞을 왔다 갔다 했다. 이봐요 비구르 부인. 음식을 먹던 사람이 부러지졌다. 비구르 부인은 깔끔하게 세수를 한 얼굴로 바보같이 웃으며 들어왔다. 위도시 터질 지경으로 뚱뚱했다. 남자들은 그녀를 꼬집기를 좋아했다. 어디를 꼬집어도 뼈가 닿질 않았기 때문이다. 보슈가 그녀를 자기 옆에 앉혔다. 그리고 곧장 식탁 밑으로에서 슬그머니 그녀의 무릎을 꼬집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일에 이골이 나서 침착하게 술을 마시며 이웃 사람들이 창으로 들여다보고 건물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아,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일이죠. 보슈 부인이 말했다. 관리인은 우리니까 조용히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책임이지. 잔소리하러 온다면 깨끗이 받아주죠. 안쪽 방에서는 나나와 오기스틴이 맹렬한 싸움을 벌인 참이었다. 서로 고기 굽는 판에 남아있는 국물을 빵에 발라 먹겠다고 다투었다. 15분 동안 불판은 헛 냄비 소리를 내며 몇 번이고 타일 바닥에서 뒹굴었다. 이제는 나나가 목에 거의 뼈가 걸린 꼬마 빅토르를 돌봐주고 있었다. 그녀는 빅토르의 턱 밑에 손가락을 받치고 치료제로 커다란 사탕 조각을 삼키라고 강요했다. 그러면서도 나나는 큰 식탁의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에테온과 폴린에게 준다고 연방 포도주와 고기를 달라고 했다. 어머, 배가 터지겠다. 나나의 어머니가 말했다. 제발 부탁이니 조용히 좀 있거라. 아이들은 배가 불러 더 이상 삼킬 수 없었는데도 흥을 내느라고 찬송과 가락에 맞추어 포크로 식탁을 두드리면서 계속 밀어넣었다.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속에서 버리 영감과 쿠프 어머니 사이에 이야기가 시작됐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도 여전히 혈색이 좋지 못한 영감은 크리미아 전쟁에서 정사한 아들들의 이야기를 했다. 아, 그 애들이 살아있다면 날마다 빵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쿠프 어머니가 약간 혀 꼬부라진 소리로 몸을 굽히며 말했다. 이봐요. 자식이 있으면 또한 있는 대로 괴롭답니다. 나만 해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행복하게 보이죠? 천만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버리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딜 가도 나에게는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는 중얼거렸다. 난 너무 늙었어요. 일터에 가보면 젊은 것들이 놀려대며 앙리 4세의 장화에 니스치를 영감이 했냐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다리에 칠을 해서 하루 30수는 벌었죠. 흐르는 겨울을 굽어보며 고개를 쳐들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기침이 나기 시작했지요. 이젠 끝났어요. 어디에서도 받아주질 않으니. 영감은 뻣뻣해진 가련한 두 손을 바라보며 덧붙여 말했다. 이해는 됩니다.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죠. 나라도 그들처럼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죽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렇지 다 내 탓이죠. 이제 일할 수 없으면 누구든 누워서 죽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로리에가 말했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간단 말이요. 어째서 정부는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지 않는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푸아송은 정부를 변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는 병사가 아닙니다. 그는 힘주어 말했다. 상위군인 회관은 군인을 위한 곳이죠. 되지도 않을 일을 조르면 안 됩니다. 후식이 나왔다. 한가운데 사원 모양의 스펀지 케이크가 있었고 멜론 줄기가 있는 둥근 지붕 위에는 조화 장미가 한 송이 꽂혀 있었으며 그 옆에 은박지로 만든 나비가 철사줄 끝에서 달랑달랑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왼쪽에는 크림치즈 한 조각이 깊은 접시 속에 떠있고 오른쪽 다른 접시에는 뭉그러져서 접이 흐르는 커다란 딸기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름을 재운 커다란 상추 샐러드가 남아있었다. 자, 보슈 부인. 게르베즈가 친절하게 말했다. 아직 샐러드가 좀 남아있어요. 부인은 그걸 아주 좋아하시죠. 다 알고 있답니다. 고맙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 더 안 돼요. 먹을 만큼 먹었다니까요. 관리인 여자가 대답했다. 세탁소 여주인이 비르지니 쪽을 바라보자 비르지니는 자기 입속에 손가락을 쑤셔 넣고서 먹은 음식에 손가락이 닿았다는 신용을 해보였다. 정말 꽉 찼어요. 비르지니가 중얼거렸다. 이젠 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단 한 입도 더 들어가지 않아요. 오, 조금만 무리하면 될 텐데. 제르베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제고 조금만 틈은 있는 법이에요. 샐러드쯤은 배가 안 고파도 먹을 수 있죠. 상추를 버리게 할 작정은 아니겠죠. 절여두었다가 내일 먹으면 되겠지. 러라 부인이 말했다. 훌륭한 겉절이가 될 테니까. 부인들은 유감스러운 듯이 샐러드 그릇을 바라보면서 숨을 헐떡거렸다. 클레망스가 언젠가 점심때 물냉이를 3사발이나 먹은 일이 있다고 말했다. 비투와 부인은 한 수 더 위였다. 그녀는 씻지도 않은 상추를 송두리째 먹어치웠다고 했다. 그것도 소금에만 묻혀서 먹었다는 것이다. 여자란 샐러드로 살고 있는 셈이어서 한 번에 여러 통씩 산다고 했다. 이런 얘기 덕분에 결국 부인들은 샐러드 그릇을 다 비웠다. 나는 들판에서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닐 것 같아요. 관리인 여자가 입에 샐러드를 가득 물고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말했다. 그러나 모두들 후식을 앞에 두고 싱글싱글 웃음을 지었다. 후식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말하자면 후식이 좀 늦게 나온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없다. 어쨌든 귀여워해주자. 폭탄처럼 터진다 해도 새삼 딸기나 케이크쯤에서 물러날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서두를 필요도 없다. 시간은 충분하니까. 밤새도록 먹은들 무슨 상관이랴. 그리하여 먼저 딸기와 크림 치즈를 접시에 가득 담았다. 남자들은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고급 포도주를 다 마셨기 때문에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모두들 제르베즈가 스펀지 케이크를 바로 잘라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푸아송은 매우 공손히 일어나서 장미꽃을 뽑아 여주인에게 바쳐 사람들의 갈채를 받았다. 제르베즈는 꽃을 왼쪽 가슴에 피인으로 꽂았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나비가 팔랑거렸다. 그렇지.
로리웨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크게 소리를 질렀다. 지금 우리는 작업대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로군. 아, 이 작업대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은 없을걸. 이 심술궂은 농담이 큰 성공을 거뒀다. 재치 있는 암시가 빗발치듯 쏟아져 나왔다. 클레망스는 잠깐 다림질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딸기를 한 스푼 삼켜버렸다. 러라 부인은 크림치즈에서 세탁용 풀냄새가 난다고 우기고, 한편 로리의 부인은 뼈골이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을 이런 작업대 위에서 이렇게 재빨리 먹어치우고 다니 정말 멋진 생각이라고 입속으로 되풀이하여 중얼거렸다. 웃음과 고함의 폭풍이 일었다. 그러나 갑자기 큰 목소리가 모든 사람을 침묵케 했다. 보슈가 일어서서 볼품없는 천박한 꼴로 사랑의 화산, 일명 매력적인 병사를 노래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볼라뱅, 어여쁜 아가씨를 꿰어내어 일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일었다. 그렇다. 그래, 다 함께 노래하자. 저마다 애창곡을 부르는 것이 가장 재미있다. 그리고 모두들 식탁에 팔을 꿰기도 하고 의자 등에 들큰 기대기도 하고 가락이 멋지게 넘어가는 곳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후렴에서는 한 모금 마시기도 했다. 보슈라는 친구는 이상한 녀석으로 웃기는 유행가를 특히 잘 불렀다. 그가 모자를 뒤로 쓰고 손가락을 벌려서 병사 흉내를 내면 물병까지도 웃을 것 같았다. 사랑의 화산이 끝나자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애창곡 폴비수 남작 부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3절까지 부르고는 클레망스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외설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듯 노래했다. 남작 부인에게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그건 거의 내 자매이며 갈색 머리가 셋이고 금빛 머리가 하나, 그 8개 눈이 사람을 이다지도 끄는구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여 후렴을 불러댔다. 남자들은 발꿈치로 박자를 맞췄으며 부인들은 나이프로 박자를 맞추며 유리잔을 두드렸다. 모두가 큰 소리로 노래 불렀다. 에라 술값이야 누가 치력은 한 잔 주게나 척척에게. 에라 술값이야 누가 치력은 한 잔 주게나 척척 구병에게. 가게 유리창이 울렸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큰 숨결이 모슬린 커튼을 벌럭이게 했다. 그렇게 노래하는 사이에 비르지니는 2번이나 사라졌다가 돌아오더니 제르베즈의 귓전에 입을 대고 작은 소리로 무엇인가 알려주었다. 3번째는 몹시 시끄러운 때에 돌아와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그 사람 여전히 프랑스의 가게에 있어요. 신문을 읽고 있는 척하며 틀림없이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랑띠에 대한 얘기였다. 그녀는 랑띠에를 살피고 온 것이다. 새로운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제르베즈는 심각해졌다. 취해 있던가요? 그녀가 비르지니에게 물었다. 아니요. 키다리 갈색머리 여인이 대답했다. 멀쩡해 보였어요. 그게 오히려 걱정이 되죠. 정신이 멀쩡한데 무엇 때문에 그 술집에 있겠어요? 맙소사,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세탁소 여주인은 몹시 불안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녀에게 부탁했다. 갑자기 깊은 침묵이 찾아들었다. 퓨트와 부인이 일어서더니 적선으로 돌격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모두들 묵묵히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하손까지도 식탁 끝에 담뱃대를 놓고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검은 보니 밑에서 창백해진 얼굴로 작은 몸집이 긴장된 채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고도 자랑스럽게 왼쪽 주먹을 앞으로 내밀며 그 몸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대담무상한 강도가 바람을 타고 우리를 쫓아온다. 해적들에게 죽음이 있으리라. 가차없이 해치우라. 모두들 대포를 쏘아라. 럼주를 시컷 마시라. 해적들도 강도들도 밧줄의 사냥감이 되리다. 이거야말로 진지한 노래였다. 하지만 제기를 그건 사실 그대로란 말이다. 항해 경험이 있는 푸아송이 가볍게 긍정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사 하나하나마다 동의했다. 게다가 그것이 피투와 부인의 기분과 꼭 맞는 노래라는 것도 모두가 잘 느낄 수 있었다. 쿠프는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어느 날 밤 피투와 부인이 풀레 거리에서 그녀에게 장난치려던 사내 내색에 어떻게 따귀를 올려 붙였는지 얘기했다. 그러는 동안 제르베즈는 모두들 아직 스펀지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도 쿠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커피를 내놓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대로 의자에 앉게 놓아두질 않았다. 그녀가 노래할 차례라고 외치댔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거북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했다. 혹시 거위고기 때문에 속이 안 좋으냐고 사람이 물어볼 정도였다. 그래서 가냘프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 나를 잠들게 해줘 라는 노래를 했다. 아름다운 꿈에 젖은 잠을 자고 싶다는 후렴에 이르자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 어린 눈으로 거리의 어둠 속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이어서 바로 푸아송이 갑자기 부인들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프랑스 포도주라는 건주가를 불렀는데 그 노래 솜씨는 형편없었다. 마지막 애국적인 1절만이 성공적이었다. 삼색기를 노래하는 가사에서 유리잔을 높이 들어 좌우로 흔들고 나서 크게 벌린 입속에 단번에 부어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사랑의 노래가 몇 곡 이어졌다. 보슈 부인의 뱃노래에서는 베네치아와 곤돌라 사공들이 주제가 되고 로리의 부인의 볼레로에서는 셰베야와 안달루시아 여자들이 주제가 되었으며 또한 로리에까지도 무용수 파티마의 수많은 사랑 노래로 아라비아 향수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데모까지 하게 되었다. 기름때가 묻은 식탁 둘레에서 소화불량의 숨결로 무거워진 공기 속에서 금빛 지평선이 펼쳐지고 상하인가 싶은 목덜미, 칠흑의 머리채, 기타가 울리는 달빛 아래에서의 입맞춤, 그리고 발 아래 진주와 보석을 뿌리는 인도 무희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남자들은 포식하여 담뱃대를 피워 물고 부인들은 즐거움에 그대로 미소를 머금고 누군가가 다 먼 나라로 가서 거룩한 향기를 맡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클레망스가 목청을 떨면서 부르는 보금자리를 만듭시다 라는 노래 또한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것이 시골, 가볍게 나는 새들, 나무 그늘 밑의 춤, 꿀이 가득한 꽃받침을 지닌 꽃들, 말하자면 뱅센 숲으로 토끼 사냥을 가던 날 본 것들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비르지니가 나의 귀여운 수를 노래하여 장난기 어린 기분을 되살려 놓았다. 그녀는 팔꿈치를 구부려 한 손을 허리에 갖다 대고 전쟁터의 여자 상의 신용을 하며 다른 한 손으로 손목을 공중에서 돌려 줄 따르는 흉내를 냈다. 그러자 모두가 쿠프 어머니에게 생지 노래를 해달라고 했지만 노파는 그런 천한 노래 따위는 모른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노파는 신 목소리로 가냘프게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눈이 반짝이는 주름 투성이 얼굴로 생지를 본 리즈 아가씨가 겁이 나서 치맛자락을 움츠리는 느낌을 잘 표현했다. 식탁의 모든 사람들이 웃어댔다. 여자들은 새침하게만 있을 수도 없어서 번뜩이는 시선을 주위 남자들에게 보냈다. 결국 천박한 노래는 아니었다. 노골적인 낱말은 없었으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보슈는 석탄집 여주인의 장단지를 생지처럼 더듬고 있었다. 구제가 제르베즈의 눈짓으로 저음으로 응얼거리며 아부델 카데르의 작별을 노래하여 모두를 진정시키고 진지한 태도를 되찾게 하지 않았던들 정말 꼴사나운 추태가 벌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 사나이의 저음이야말로 정말 멋졌다. 그 목소리는 구리 나팔에서 나오는 것처럼 풍성하고 노랗고 아름다운 수염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소리를 높여 전사의 검은 앞말을 두고서 오 나의 거룩한 동무여 라고 노래하자 모든 사람의 심장은 뛰었고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럴 정도로 그는 힘찬 소리를 냈다. 영감님, 버리 영감님 차례입니다. 영감님, 쿠퍼 어머니가 말했다. 애창곡을 불러보세요. 흘러간 노래가 제일 좋아요. 자, 이제 부르세요. 모두들 노인을 재촉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노인은 약간 햇빛에 끓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문을 모르고 멀거니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가 5개 모음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영감은 고개 숙이고 말았다.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젊은 시절의 유행가가 머릿속에서 모두 뒤범벅되었다. 이 영감을 조용히 놔두기로 의견이 모아졌을 때 영감은 생각이 떠오른 듯 공허한 목소리로 우물거렸다. 트루라라, 트루라라, 트루라, 트루라, 트루라라.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후렴구가 오래전 즐거웠던 때를 그의 마음속에서 일깨웠기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꺼운 마음으로 점점 더 잦아드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혼자서 즐겼다. 트루라라, 트루라라, 트루라, 트루라, 트루라라. 이봐요. 비르지니가 제르베즈 귓전에 대고 속삭였다. 나 또 갔다 왔어요. 신경이 쓰이니 어떡해요? 그런데요. 랑떼가 프랑스 안에 가게에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밖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세탁소 여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빨리 걸어갔기 때문에 만나려니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비르지니는 눈을 쳐들면서 얘기를 멈추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아, 맙소사. 그가 건너편 보도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르베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용기를 내어 힐끗 바라보았다. 회식 참석자들의 노래를 들으려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식료품 가게 점원들, 내장집 아주머니, 시계방 작은 남자 등이 한 덩어리를 이루어서 마치 공연이라도 보는 것 같았다. 군인도 있었고 폴로코트 차림 신사들도 있었으며
손을 잡고 엄숙하게 놀란 표정을 한 대여섯 살짜리 어린 아이 셋도 있었다. 그리고 랑띠에가 정말로 그 맨 앞줄에 버티고 서서 침착한 태도로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뻔뻔스러웠다. 제르베즈는 다리에서 심장까지 섬뜩하니 한기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으며 이제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벌이 영감은 노래를 계속했다. 트루라라 트루라라 트루라 트루라 트루라라. 아, 그만 이제 되었어요. 영감님, 이제 그만두세요. 구포가 말했다. 영감님은 그것을 끝까지 알고 있나요? 다음 교회에 또 불러주세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말이죠. 웃음소리가 일었다. 노인은 갑자기 노래 가사가 막히자 비리는 눈초리로 식탁 둘레를 훑어보고 또다시 생각에 잠긴 짐승 같은 모습이 되었다. 커피를 마시고 나자 함석장이가 또 술을 내놓으라고 했다. 클레망스는 다시 딸기를 먹기 시작했다. 잠시 유행가가 멈추고 오늘 아침 이 근처 집에서 목을 메어 죽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어서 러라 부인 차례였는데 그녀는 준비가 필요했다. 그녀는 냅킨 자락을 유리잔 물에 적시어 관자놀이에 갖다 댔다. 너무나 더워서였다. 그러고 나서 브랜디를 조금 얻어마시고는 오랫동안 입술을 문질렀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뼈마디가 드러나는 코와 헌병처럼 네모진 어깨에 덩치 큰 사내 같은 그녀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아 갈 곳 잃은 아이는 언제나 교회당에서 안식처를 찾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옥자에서 보살펴 주시네. 갈 곳 없는 아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로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몇 구절에서 떨렸고 촉촉한 가락으로 길게 끌었다. 그녀는 눈을 치켰던 하늘을 바라보며 오른손을 가슴 앞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감동스러운 몸짓으로 심장 위를 눌렀다. 그러자 랑떼가 바로 옆까지 와 있어 몹시 괴롭던 제르베즈는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 노래가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이야말로 버려진 아이, 하나님이 살펴주실 갈 곳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완전히 취해버린 클레망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식탁 모퉁이에 얼굴을 대고 식탁보로 흐느낌 소리를 틀어막고 있었다. 전유리 감독은 침묵이 흘렀다. 부인들은 손수건을 꺼내어 얼굴을 똑바로 한 채 눈물을 닦아 자신들의 감동을 자랑스럽다는 듯이 내보였다. 남자들은 얼굴을 숙이고 눈을 깜빡이면서 앞을 우두커니 바라보았다. 포화송은 목이 메어 이를 악물고 담뱃대 끝을 두 번이나 물어뜯어 땅바닥에 내뱉었다. 그래도 담배 피우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보슈는 석탄집 여자의 무릎 위에 손을 놓고 있었으나 어쩐지 후회와 경건한 생각이 들어 이제는 꼬집기를 그만두었다. 오히려 커다란 눈물방울이 두 볼을 따라 흘러내렸다. 이 주정뱅이들은 재판관처럼 뻣뻣해지고 또한 어린 양처럼 유순해졌다. 술이 그들의 눈을 통해 흘러내리고 있었다. 후렴이 한창 부드럽게 눈물겨운 가락으로 다시 시작되었을 때 모두 마음속 생각을 털어놓고 싶을 정도로 감동하여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마다 접시에 쓰러져 울었다. 그러나 제르베즈와 비르지니는 맞은편 보도에서 도저히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보슈 부인까지도 랑띠에를 발견하고 여전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인 채 가볍게 외쳤다. 그래서 세 사람은 다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큰일 났군. 만일 쿠포가 돌아다 본다면, 쿠포가 저 사내를 본다면 죽이려고 달려들겠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벌어지겠지. 그녀들이 너무나 안절부절 못했기 때문에 함석장이가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몸을 돌려 랑띠에를 확인했다. 맙소사, 이건 너무하군. 그는 중얼거렸다. 아, 더러운 놈, 더러운 놈. 아니, 이건 너무해. 끝장을 내야겠어. 그가 몹시 끔찍한 말을 더듬으며 일어섰기 때문에 제르베즈는 작은 소리로 애원했다. 이봐요. 제발 부탁이에요. 칼을 내려놓아요. 제발 가만히 있어요. 불행해질 일은 하지 마요. 식탁에서 그가 칼을 집었기 때문에 비르지니는 그 칼을 빼앗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나가서 랑티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차츰 고조되는 감정에 쌓여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점점 더 심하게 울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러라 부인이 애절한 가락으로 노래하고 있었다. 갈 곳 없는 고아 소녀, 그 우는 소리를 듣는 이는 높다란 나무와 바람뿐일세. 이 마지막 구절은 폭풍의 비통한 숨결처럼 지나쳐갔다. 마침 술을 마시고 있던 피토아 부인이 너무나 감동하여 식탁보 위에 포도주를 엎지르고 말았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제르베즈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주먹을 입에 처박은 채 얼어붙은 자세로 공포로 눈을 깜빡이며 당장이라도 건너편 거리 한가운데에서 두 사나이 가운데 어느 한쪽이 맞아 쓰러지지나 않나 하여 지켜보고 있었다.
비르지니와 보슈 부인도 몹시 걱정이 되어 그 관객을 눈으로 뒤쫓았다. 쿠포는 갑자기 바깥 공기를 쉬었기 때문에 랑티에게 덤벼들려고 하다가 하마터면 도랑에 빠질 뻔했다. 랑티에는 손을 주먹에 넣은 채 몸을 비켰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두 사내는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함석장이는 상대방을 병든 돼지라고 부르며 창자를 빼먹겠다고 했다. 고래고래 욕설하는 소리가 들리고 성난 몸짓이 보였다. 당장에 주먹 다짐이 벌어지고 팔을 꺾어버릴 기세였다. 제르베즈는 아찔하여 눈을 감았다. 그 욕설 퍼붓기가 너무 오래 계속돼서 금시라도 멱살잡이가 벌어질 듯 아슬아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두 사나이는 서로 바짝 붙어서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를 않아 눈을 떠보니 두 사람이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서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르라 부인의 목소리가 서글픈 가락으로 고조되어 다음 구절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튿날 죽어가는 고아 소녀를 누군가 그 가련한 아이를 거두었다네. 어쨌든 깔보 같은 년들도 있지. 로리의 부인이 모두들 입을 모아 노래를 칭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 제르베즈는 보슈 부인과 비르지니와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그렇다면 일이 해결됐단 말인가? 쿠프와 랑테는 길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 아직도 서로 욕설은 하고 있었으나 다정한 욕설이었다. 서로 이 새끼 하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우정 같은 것이 엿보였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10걸음쯤 집으로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오고는 했다. 얘기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갔다. 그러다 갑자기 쿠포가 화를 내는 것 같았고 상대방은 부탁을 받아서나 사양했다. 그래서 함석장이는 랑티에를 떼밀며 억지로 거리를 가로질러 가게로 들어가게 했다. 난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쿠포가 소리쳤다. 포도주를 한잔 하게나. 남자는 남자란 말이야. 안 그래? 서로 통하게 마련이지. 르라 부인이 마지막 후렴을 마쳤다. 부인들은 손수건을 돌돌 말면서 모두 함께 되풀이하여 노래했다. 갈 곳 없는 아이,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로다. 모두들 노래하는 사람을 칭찬했는데 당사자인 르라 부인도 몹시 지쳤다는 신용을 하면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무엇이든 마실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 노래에 지나치게 감정을 쏟아서 기력을 잃지는 않았나 사무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식탁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은 랑떼가 쿠프 옆에 조용히 앉아 이미 스펀지 케이크 남은 것을 잔에 담긴 포도주에 적셔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르지니와 보시 부인 말고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 로리의 부부는 무엇인지 수상쩍다고 생각했지만 사정을 잘 몰라서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구제는 제르베즈가 흥분해 있는 것을 눈치채고 새로 들어온 사나이를 곁는 줄 하여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자 쿠퍼가 간단하게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수고해줘. 아직 뜨거운 커피가 남아있지? 제르베즈는 말없이 멍한 모습으로 두 사나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처음에 남편이 자기 옛 애인을 가게 안으로 떠밀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으로 머리를 감싸고 말았지만 그것은 심하게 소나기가 오는 날 천둥이 칠 때마다 하는 동작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인 동작이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당장이라도 벽에 무너져 모두가 깔려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두 사나이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모슬린 커튼조차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녀는 갑자기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느꼈다. 거위 고기를 많이 먹어 체했는지 뱃속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 생각도 잘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편안한 노곤함에 몸이 마비되어 오직 누군가 자기를 귀찮게 굴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식탁 한편에 웅크리고 있었다. 맙소사, 혼자 조바심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들은 별반 관심도 없거니와 복잡한 이들도 만족할 만하게 잘 풀려가지 않은가? 그녀는 벌떡 일어서서 커피가 남아있나 보러 갔다. 안쪽 방에서는 애들이 잠들어 있었다. 사팔떡이 오기스티는 아이들이 후식을 먹을 때 겁을 주어 딸기를 훔치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도 했다. 그 오기스틴도 지금은 속이 몹시 거북한지 조그만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창백한 얼굴로 한마디 말도 없었다. 에티엔도 뚱뚱보 폴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식탁 가장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나는 침대 깔개 위에 앉아서 옆에 있는 빅토르의 목에 팔을 돌려 감고 자기에게 기대게 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며 가냘픈 목소리로 계속 이렇게 말했다. 오 엄마 머리가 아파. 오 엄마 머리가 아파. 그럼 그렇지. 오기스틴이 머리를 어깨 위에서 건들거리며 중얼거렸다. 이놈들이 취해가지고 어른들처럼 유행가나 부르고 말이야. 제르베즈는 에티엔을 보고서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이의 아버지는 아이와 입맞춤을 하고 싶다는 기색도 없이 바로 옆에서 케이크를 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에티엔을 이렇게 세워 그의 품으로 데리고 가려 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모든 일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했다. 잔치도 다 끝나가는데 새삼 귀찮은 일을 일으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녀는 커피포트를 가지고 돌아와서 랑티에게 커피를 한 잔 따라주었다. 그러나 랑티는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 차례군요. 쿠포가 걸걸한 소리로 말했다. 어때? 나를 입가심으로 남겨놓았지? 좋아. 정말 못된 개구장이를 해보겠소. 그래 정말 못된 개구장이. 모든 사람들이 외쳤다. 소동이 다시 벌어지고 랑띠의 일은 잊혔다. 부인들은 후림의 반주를 넣으려고 유리장과 나이프를 준비했다. 함석장이가 불량스럽게 두 다리를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노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모두들 웃어댔다. 그는 노파처럼 쉰 목소리를 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면 내 가슴은 답답해. 싸구려 생선 한 마리 사오라고 그래버 광장으로 녀석을 보냈더니 녀석은 길에서 45분 전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는 내 술을 반이나 마셔버렸네. 정말 못된 개구장이. 부인들은 유리잔을 두드리며 엄청난 흥겨움 속에서 입을 모아 계속했다. 정말 못된 개구장이, 정말 못된 개구장이. 구투도로 거리가 이제는 합창에 휘말려들었다. 동네 사람들도 정말 못된 개구장이를 불러댔다. 앞에서는 시계방 작은 남자와 식료품 가게 점원, 내장집 여자, 과일 가게 여자 등 이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합창에 끼어들어 서로 상대방을 툭툭 치면서 웃고 있었다. 결국 동네가 온통 다 취한 셈이다. 쿠폰의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만으로도 보도 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이제 가게 안 사람들은 몹시 취해 있었다. 수프 다음에 최고급 포도주의 첫 잔을 마시고 나서부터 조금씩 취기가 돌았다. 이제는 누구나 다 얼음을 내고 있는 램프 두 개가 피우는 불거스름한 안개 속에서 떠들어대며 음식으로 배가 터질 정도가 되어서 막판으로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마차 소리조차 안 들릴 정도로 난리법석 그 자체였다. 경찰 두 사람이 폭동이라도 났나 하고 달려왔으나 부하성을 보고는 아른 척하며 가벼운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컴컴한 집들 옆에 나란히 서서 천천히 멀어져 갔다. 쿠포가 다음 일절로 들어갔다. 일요일에는 더위가 가신 뒤 프리빌레트로 티네트 아저씨 댁으로 걸음 푸는 아저씨네로 나는 간다. 이제 돌아가려다가 벗지의 마음이 쏠려 걸음 속에 빠지고 마네. 정말 못된 개구장이, 정말 못된 개구장이. 그러자 집 전체가 삐걱거리고 밤의 미적지근하고 조용한 공기 속에서 함성이 터져 올랐는데 고함을 지른 사람들이 스스로 박수를 쳤다. 그보다 더 큰 소리는 지를 수 없을 정도의 고함이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잔치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했다. 틀림없이 어쨌든 무척 늦었으리라. 그것만은 확실했다. 거리에는 새끼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아마 모두들 식탁 둘레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었던 것 같았다. 비록 입을 귀 밑까지 찢어질 정도로 크게 벌리고 날뛰며 춤추던 불그스레한 얼굴들과 더불어 노란 안개 속에서 어렴풋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분명히 끝날 무렵에는 프랑스식으로 술잔을 주고받기도 한 것 같았다. 다만 누군가의 장난으로 술잔 속에 소금을 넣었는지 어쩐지는 이미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은 혼자서 옷을 벗고 잔 것이 틀림없었다. 다음날 보슈 부인은 남편이 석탄집 여자와 구석에서 찰싹부터 얘기하고 있었으므로 뺨을 2대나 때려주었다고 자랑을 했다. 하지만 보슈는 무엇 하나 기억이 나지 않아 농담이라고 얼버무렸다. 아무래도 온당치 않았다고 모두가 주장한 것은 클레망스의 행동이었다. 정말로 다시는 손님으로 초대할 만한 처녀가 아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알몸을 다 드러내고 게다가 속에 있는 것을 개어내어 모슬린 커튼 하나를 완전히 못쓰게 했으니까. 남자들은 어쨌든 밖으로 나갔다. 로리와 포아송은 속이 울렁거려 반찬 가게까지 정신없이 달려갔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르게 마련이다. 피토아 부인, 러라 부인, 비르니지 등 여자들은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코르셋을 벗으려 안쪽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다. 비르지니도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침대에 눕고 싶어 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곧 헤어진 것 같았다. 사람들은 저마다 끼리끼리 자취를 감추고 로리의 부부의 시끄러운 말다툼과 벌이 영감에 끈덕지고 처량한 트루라라 소리는 마지막 기세를 올리며 어두운 거리 안으로 사라져갔다. 제르베즈는 구제가 돌아갈 무렵에 그에게 가서 흐느껴 운 것 같이 생각되었다. 쿠포는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랑떼는 분명히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한순간 자기 머리 위로 풍겨온 숨결을 분명히 느꼈다. 그러나 그것이 랑떼의 숨결이었는지 아니면 무더운 밤의 바람기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러라 부인이 이런 시각에 바티니올까지 돌아가기는 싫다고 해서 식탁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침대에서 요를 하나 꺼내
꺼내서 가게 한 구석에 피워주었다. 그녀는 그 만찬의 찌꺼기 한복판에서 잠을 잤다. 쿠포 일가가 정신없이 잠에 빠져 만찬에서 얻은 취기를 몰아내고 있는 동안 옆집 고양이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와서 밤새도록 작은 소리를 내며 예리한 이빨로 그 윗뼈를 오도독 깨물어 완전히 해치워 버렸다.